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중개보수입니다. 교재는 이제 요약집은 65페이지부터 있고요. 중개보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보수는 일단 보수 청구권 얘기합니다. 자, 보수 청구권은 일단 의뢰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 나고 이런 순서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보수는 언제 지급하느냐? 보수 지급 시기 언제죠? 약정한 기간이 약정한 때가 있으면 약정한 때가 되는 거예요. 이때든 간에 언제든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때가 되고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이렇게 언제가 되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이 아니에요. 지급이 완료된 날. 언제를 얘기해요? 잔금시야, 잔금시. 처음에 의뢰받고 그 다음에 중개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등기 나고 이렇게 그때 잔금 치른다고.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요때 주는 거다 이 말이죠. 보수는. 근데 요때 절반 그러면 그렇게 절반씩 주는 거고요. 요때 준다 그러면 그렇게 약정하면 그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면 깨졌어? 그죠?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서 이게 이행되지 않고 이행이죠, 이행되지 않고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고 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이 깨지면 부동산 사장이면 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깨진 책임이 개업 공인인증서한테 있다면 그때는 보수 받을 수가 없을 거고 개업 공인인증서가 설명을 잘못해가는 바람에 우리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했다. 설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되는데 누구 탓인가? 사장님 탓이요. 복비 받을 수가 없겠지. 그런데 계약이 깨진 책임이 가만히 보니까 사장님한테 있지 않아. 그죠? 그럼 복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책임이 사장님한테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계약금 걸고 샀던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일반적으로 해약을 할 수 있다. 그럼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약되면서 해제가 된 거야. 이거 누구 탓이죠? 매수인 탓이지, 매수인. 매수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사겠어 하면서 계약금을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매수인 탓이지 당사자 탓이라고. 이때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수인한테 가면 매수인은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있어, 지금. 그럼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가능성이 높아.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돼. 가서 받아내셔야 된다고.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여기가 앞쪽에서는 이 두 가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보수는 범위가 있다. 범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법정 한도. 아까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보수가 돼서 금지행위가 됐어요. 법정 한도는 중개 대상 물건이 주택일 때 하고 주택 외 물건일 때 하고 법정 한도를 정하는 것이 다르다. 달라요.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주택일 때는 국토교통부령에서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더 들어가서 시도 조례로 범위를 또 세부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령 여기가 중요하죠. 국토교통부령에 가면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각각 받는다고 돼 있어요. 각각. 그리고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놨어. 한도를. 그 한도가 매매나 교환계약을 알선했을 때는 1,000분의 9까지 받는다고 한도가 돼 있고 임대차 등 나머지 거래를 소개시켰을 때는 1,000분의 8까지 받는다고 국토교통부령에 돼 있어요. 0.9나 0.8이 요 한도예요, 한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령의 요 내용이 시험에서는 잘 나와요. 여기 앞에가 쌍방이고 뒤에는 일방입니다. 특히 한도란 말이 오면 반드시 앞에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일방. 쌍방 한도란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0.9하고 0.8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매매 교환 쪽이 좀 셉니다. 이렇게. 이게 국토교통부령의 내용이에요. 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또 법정 한도를 또 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조례표가. 이렇게. 그러면 시도 조례표에 따르면 거래 금액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최고 요율과 한도 금액을 정해놨죠. 여기서 얘기한 0.6, 0.5, 0.4, 0.3 요게 진짜 지켜야 될 법정 한도가 되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여기에요. 그 사무실에 이거 걸게 돼 있잖아요. 이 시도 조례표를. 이 시도 조례표를 갖다가 같은 말로 어떻게 하냐면 요율 및 한도액표라고 그래요. 이 조례표에서 정한 게 두 개거든. 최고 요율하고 한도액. 이게 최고 요율이에요. 0.6, 0.5, 0.4예요. 그 다음에 25만 원, 80만 원, 30만 원. 이게 한도 금액이거든. 이게 한도 금액 이렇게. 그래서 자 시도 조례표에서 요걸 최고 요율하고 한도액을 정해놨다. 그래서 요율 및 한도액 표고 우리끼리 부를 때는 요율표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지켜야 될 건 요거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암기할 필요 없어요. 현장에 가시면 이걸 여러분 지키면 되고 시험 보실 때는 요게 중요해요. 노란 게.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시도 조례표가 물건지하고 사무소 수대지가 다를 수 있다.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한다. 그럴 경우 어느 조례에 따라서 복비를 받느냐? 사무실이 광명시에 있고 물건지는 구로구야.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사무실 따라간다고 돼 있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적용돼요. 사무실 따라갑니다. 사장님 따라갑니다. 요것이 10번 이상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요 조례 있잖아요. 요 조례표를 잘못 해석해서 많이 받은 겁니다. 잘못 해석했어요. 실수했어요. 잘못 해석해서 초과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잘못 해석해서 받은 거니까 실수니까 용서해 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했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처벌합니다. 처벌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 용서해 주기 시작하면 전부 다 이 저지른 사람들 잡아놓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이렇게. 그럴 줄 몰랐네요. 이렇게. 그럼 안 돼. 잘못 해석해도 잡아다 처벌한다. 1항 일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과한 약정을 했을 때는 그 초과한 약정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죠? 아니, 법정 한도가 50만 원이야. 금액이. 약정을 80만 원 약정을 했어. 그러면 초과 약정을 했다 그러면 전부가 다 무효가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80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얼마? 50 받고 끝나야 되겠지. 약정을 80 했어도. 한도가 얼마니까? 50. 응? 그거죠.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물건요. 주택의 물건 어떤 게 있을까요? 땅이라든지 상가, 특히 유명한 거 오피스텔 이런 거 막 들어가겠죠. 주택 빼고 다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주택의 물건은 시도 조례표가요 없습니다. 이게 없다는 게 중요한 특징. 주택은 조례표가 있어요. 주택 외 물건은 조례표가 없어요. 대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놨습니다. 요거. 요게 중요하죠. 이때 정해놓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나머지로 나눠서 정해놨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이거 뭘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는 거예요? 네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조폭 두목이 85명 푸하에 목을 쳤다.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조폭 2명이 85명 푸하에 목을 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고 입식 부엌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을 갖춰놨다. 네 가지를 몽땅 갖추면 주거용 오피스텔이야.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갔을 때 이걸 매매나 교환 계약을 알선했을 때는 0.5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령이 나오고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 임대차 등을 알선했을 때는 0.4%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랬을 때는 매매 교환이 0.5, 임대차 등 0.4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이미 0.5하고 0.4를 바꿔서 출제했어요. 매매 교환 쪽이 좀 세요. 0.5.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물건은 전부 다 0.9입니다. 이 나머지가 뭘까요? 상가나 토지나 제일 중요한 거 업무용 오피스텔도 나머지에 들어갑니다. 그럼 최고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0.9. 요쪽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중요합니다. 둘 다. 상가 매매를 알선했을 때 최고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죠? 0.9. 상가 임대차를 알선했을 때 최고 몇 프로까지 받는 거죠? 0.9.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대차를 알선하면 최고 몇 프로까지 받는 거죠? 0.9. 0.4 아니에요?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를 알선하면 0.9. 중요합니다, 이게.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가. 핵심 중에 핵심. 그래서 법정 한도를 봤어요, 여기까지. 봤는데, 뭐가 있냐면, 복합건축물이라고 있어요, 복합건축물. 복합건축물은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걸 복합건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면적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게 요게 적용될지, 그 다음에 요게 적용될지가 결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쪽에 들어가면 요게 적용될 거고, 주택의 물건 중에서 오피스텔 아닐 거니까 이 복합건축물이 오피스텔 아니면 요게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을 비교하죠. 주택 부분의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주택에 대한 법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한 법정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표가. 시험에서 이거 줍니다. 근데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보다 주택 외 용도로 쓰는 이쪽 부분의 면적이 더 크면, 이쪽 부분의 면적이 더 크면 그때는 주택 외 중개상물에 대한 법정 한도 요거 적용되는 거죠. 구체로 보면 여기는 0.9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합건축물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 문제. 계산 공식요. 공식은 일단 중개보수는 합의된 거래 금액이 있으면 이 합의된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이게 최고요율을 곱해요. 제일 센 요율. 그러면 산출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액과 뭘 비교하는가? 한도액을 비교합니다. 이 한도액이 어디 나오는 거였죠? 아까 조례표 끄트머리에 25만원, 80만원, 30만원 있죠? 그 두 개 중에서 어떻게 해요? 두 개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받는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산출액, 한도액, 이건 전부 다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산출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방. 이거 주의하시고. 적은 거,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일방을 얘기한다. 일방. 이렇게. 이때 이제 거래 금액이 문제죠. 자, 거래 금액과 관련해서 먼저 매매는 당연히 매매가가 요게 거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분양권이 문제죠. 분양권 매매를 알선했다.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다 그랬을 때 거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권 소개시켰을 때 거래 금액, 거기다 요율 곱할 텐데 이 거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거래 금액은 분양권의 경우는 그때까지 실제 분양받은 사람이 납입한 금액에다가 플러스 뭐야?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은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어쨌든 하여간 낸 돈 플러스 뭐야? 프리미엄. 그게 뭐가 돼요? 거래 금액이 돼서 복비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교환계약을 알선했다. 그러면 교환계약일 때 거래 금액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두 개죠. 부동산끼리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 부동산 중에서 뭐예요? 큰 금액을 따라간다. 이게 뭐예요? 교환. 두 개 합치는 것도 아니고 평균 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자, 세 번째, 임대차다 그런 거예요. 임대차를 알선했다 그랬을 때 거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더해서 요것이 거래 금액 되는 거죠. 그래서 요일 곱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임대차 중에 월세 곱하기 70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더하기 원래 보증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 곱하기 70을 합니까? 곱하기 70 하는 경우는 요것처럼 해보는데 이 합산 금액이 얼마일 때요? 5천만 원 미만일 때. 그럴 때는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문제를 제일 많이 내는 겁니다. 임대차.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동일한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기회에 2건, 매매를 포함해서 2건 이상의 계약을 한꺼번에 했을 때입니다. 동일.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가 B한테 이 집을 갖다가 3억에 팔고요. 이 매수인 B는 자기가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A한테 2억에 전세를 놓는다. 이렇게. 그럼 A하고 B는 같은 물건에 대해서 계약서를 2장 쓰는 겁니다. 매매 1건, 그 다음에 전세 1건 이렇게. 2건의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니까 한꺼번에 2장을 쓴 겁니다. 한꺼번에. 이거 쓰면서 동시에 이거. 그리고 매매 계약의 당사자도 A하고 B고 전세 계약도 A하고 B예요. 같은 물건을. 동일한 중개 대상물을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해서 2 이상의 거래가 같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매매 1건만 받도록 돼 있죠.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매매 금액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수 계산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실비 있습니다. 실비. 실비가 2종류입니다. 활동비 받아내는 건데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쓴 등기부 열람 비용, 교통비용 이런 것은 누구한테 받아낼 수 있죠? 권리를 이전하려고 하는 의뢰인에게 타낼 수 있죠.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쓴 비용요. 등기부 열람 비용 이런 거. 자, 이거보다는 이 사람이 갖다가 팔아달라고 B라는 개업공인인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소개시킵니다. C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C도 와가지고 이제 구해달라고 했던 건데 둘이 지금 계약이 될 판입니다. 그때 B라는 개업공인인사는 이거 하면서 보수 말고요. 실비를 쓸 수 있어요. 실비를 갖다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이 물건 내놨을 때 이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 등기부 연락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서 또 현장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 같은 걸 쓸 수 있다고. 그런 비용은 B는 둘 중에 누구한테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까? 둘 중에. 여기는 매도인, 여기는 매수인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이런 실비를 받을 수 있죠? 이 사람이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쓴 실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부동산을 팔아주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매도인처럼 이전 의뢰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문제도 나왔었습니다만은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직접 주지 않고 여기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맡겨놓은 거고 그때 예치명의자 이 돈을 갖다가 예치기관에 넣어놓고 관리하면서 쓴 비용 얘기합니다. 그럼 예치 비용, 요 들어간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딴 얘기가 없으면 C. 매수인요, 매수인. 요쪽에 달라고 해야지, 그건. 이 사람이 혜택을 입는 거니까. 이 사람을 취득 의뢰인이다, 이렇게. 이렇게. 자, 요 부담자를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때 중개보수나 실비 받았을 때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의무 있습니까? 우리 부동산 사장님은 영수증 써줄 의무가 있냐고. 보수를 받거나 실비 받았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매수인청 대리는 어때요? 매수인청 대리 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써줍니까? 여기는 써주지. 여기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개업공인인사는 안 써줍니다. 왜 그래요? 이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을 어디에 적어서 줘요? 확인설명서에. 그 확인설명서가 무슨 역할을 해요? 영수증 역할을 하니까. 따라서 써줄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봤어요. 교재 정리 안 했죠? 까먹었네. 자, 교재 보십니다. 65페이지입니다.
중개보수에서 네모 2번 보수청권의 소멸이라고 나옵니다. 두 줄. 다만 개업공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는 개공 탓이죠. 받을 수가 없다. 네모 3번 두 줄요.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따르는데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네모 4번에서 주택에 대한 법정 한도입니다. 거기 세 줄 다 밑줄 그으셔야 돼. 주택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한테 어떻게 받아요? 각각 받습니다. 똑같이 나눠받는 거 아닙니다. 각각 받되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한도 나오면 반드시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일방.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뭐야?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셋째 줄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뭐야?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시도소리로 또 정합니다. 가로 2번이 10번 이상 나왔던 거 중개대상물 소재하고 사무소 소재지 조례가 달라요. 어느 조례에 따라갑니까? 그러면 사무소 수재지 관한 시도 조례에 따른다. 둘째 줄에 나온 거죠? 무조건 사무실 따라갑니다. 네, 5번. 주택 외 물건에 대한 법정 한도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가로 1번.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네 가지 갖추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조폭 두목이 85명 부하의 목을 쳤다. 첫 줄 끝에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용 면적. 둘째 줄 입식 부엌을 갖추고요. 둘째 줄 끝부분 화장실을 갖추고요. 목욕 시설까지 갖추었을 때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럴 때는 셋째 줄 끝에 매매 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는 얼마요? 1천분의 4. 이렇게. 근데 가로 2번은 제가 칠판에 썼을 때는 나머지 물건이죠. 나머지 물건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뭐라고요? 9. 그죠? 상가 임대차도 1천분의 9. 업무용 오피스텔도 임대차라도 0.9 이렇게 되죠. 자, 네모 6번. 거래 금액의 계산 방법. 가로 1번. 임대차 같은 경우는 첫 줄.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을 때는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하죠. 그 100을 곱한 금액에다가 원래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복비를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그 뜻이고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되면 그럴 때는 70을 곱해서 더하기 보증금 하죠. 그렇게 하고. 가로 2번 교환일 때는요. 무조건 큰 금액.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3번 잘 나옵니다. 이거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가로 4번요. 복합건축물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복합건축물이란 말이 안 나왔네. 가로 4번 앞쪽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고요? 주택.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면요. 주택 외. 자, 밑에 가시면 실비 나왔습니다. 실비 두 종류. 네모 1번. 이전 의뢰인이 부담하는 실비. 이게 뭘까요? 첫 줄에 권리관계 등 확인에 드는 비용. 밑줄 그어놔야 돼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이전 의뢰인. 네모 2번.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누가 부담하죠? 취득 의뢰인. 두째 줄 앞부분. 네모 2번의 첫 줄.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누가 부담해요? 매수인, 임차인 같은 취득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암기하실 때는 이것을 권양이 이전 의뢰인 반쯤 취했다. 이렇게. 권양이 반쯤 취했다. 권양이 이전 의뢰인 반쯤 취했다. 취득 의뢰인. 권양이 반쯤 취했다. 권양이 반쯤 취했다. 권양이 반쯤 취했다. 권양이 반쯤 취했다. 자, 쉬었다가 문제 합니다.